자, 이제 중개대상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개대상물은요, 교재 39쪽이에요. 우리법 제3조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 자, 조문이 정확히 실려있지는 않는데 거기 다 표현이 되어 있네요. 1호 토지, 2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영창물, 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래가지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지금 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와 같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요. 법조문을 읽는 방식은 알고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법 제3조가 지금 그 법문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법 제 몇 조. 그래서 법 제3조로 예를 듭니다. 법 제3조. 그래갖고 이제 조가 쭉 표현이 되고요. 이게 조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항이라고 읽어요. 우리 교재 맨 앞에 요거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이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요 2항 밑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호라고 읽어요. 호. 그 다음에 여기 3호 밑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 나, 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목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조문을 만들 때 조, 항, 호, 목의 체계를 취합니다. 그리고 조, 항, 호까지는요. 제자를 붙여요. 그래갖고 제3조, 제2항, 제1호 이렇게 붙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다목을 읽는다. 다목을. 그럼 이렇게 읽어야 돼요. 법 제3조, 제2항 밑에 있죠? 제2항. 그 다음에 제3호, 3호 밑에 있죠? 제3호, 다목. 이렇게 읽어요. 이해하셨죠?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법에 지금 법 제3조에서 중개상물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정 중개대상물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앞으로는 법정자를 빼버리고 중개대상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호, 2호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고요. 2호는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영창물을 했고 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은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시행령을 봤더니 요 3호에서 정한 요 중개상물의 범위가 세 가지가 더 있네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이게 소위 법정 중개대상물이에요. 잠깐 분류해보면 부동산학 개론을 지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공부하는데 토지 건물이잖아요. 토지 건물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거는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민법에 그렇게 돼 있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부르고요. 이 세 가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이 세 가지는 개론학자들이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 불러요. 이렇게. 근데 의제부동산은 이거 말고 더 있죠. 등기 등록되는 재산 중에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제부동산 모두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입광공만 딱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물건이에요. 세탁기, 냉장고, TV는 모두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을 합쳤잖아요. 합치면 이게 광의 부동산이죠. 광의의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중개상물의 범위는 모두 부동산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은 절대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법 3조에서 중개대상물을 규정한 취지는 뭘까? 그 취지는 이 5가지 물건은요. 5가지 물건은 등록을 한 자만이 우리 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한 자만이 영업으로서, 업으로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영업으로 이걸 중개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조의 취지는 무등록업자와 등록중개업자, 개업공사 이자의 경계선을 이루는 규정이죠, 이게. 그래서 참고를 일단 해두시고요.
그럼 오늘 수업의 목표는 토지가 뭐고 건물이 뭐고 정착물이 뭔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뭔지를 알아보고요.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최종 결론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예요. 토지는요, 세 과목이 겹치죠. 우리는 중개대상물에서, 그다음 민법에서, 공시법에서 겹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에 대한 내용인데, 토지는 자연적인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끊임없이.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땅바닥 자세히 쳐다보면요, 선 그려져 있나요? 안 그려져 있어요. 이건 도면상의 선이에요.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 이 지적도 임의하다를 보게 되는데, 이 선 있죠. 이 선이 공시법 시간에 경계선을 공부해요. 경계. 그리고 이 경계로 둘러싸인 부분 있죠. 이것을 필 또는 필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필이 토지의 등록 단위예요. 필마다 지번이 하나 부여되고, 필마다 지목도 하나 결정되고, 필마다 면적도 하나 결정됩니다. 그러면 민법에 따르면요, 토지 소유권은 필마다 있어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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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렇게. 그리고 한 필지 전체 소유권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그랬어요. 이게 민법이에요. 그러면 토지, 중개사물인 토지라는 것은 필 단위로 결정됨을 일단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소유권이 전체 한 필지에 미치니까 한 필지의 일부잖아요. 한 필지의 일부는 분필이라는 걸 하지 않고는 팔아치울 수는 없어요. 소유권이 전체에 미치니까. 그죠? 그러면 한 필지의 일부를 분필하지 않고도 세를 놓을 수는 있죠. 세를. 그럼 이거 중개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한 필지의 일부거든요. 소유권의 목적은 되지 못하지만 세를 놓을 수 있으니 이거는 중개대상물은 맞죠?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토지였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자, 이번엔 이제 건물이에요. 그럼 건물은 토지와 달리 토지가 필이 단위였잖아요. 건물은 동이 단위죠. 동. 그러니까 동별로 거래됨이 원칙이에요. 근데 건물은요, 토지와 달리 한 동의 일부이면서 소유권까지도 인정합니다. 이런 건물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살고 계시는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는 한 동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세대별로 모두 소유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집합건물 또는 구분건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유권의 이름을 구분소유권이라고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한 동의 일부일지라도 소유권의 목적까지 되죠? 맞죠? 그래서 건물 한 동의 일부도 중개사물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이 4칸 있네요. 부부가 쓰고 아들 쓰고 딸 쓰고 방 한 칸 비었어요. 방 한 칸을 팔아치울 수는 없죠. 그죠? 토지 한 필지 일부를 분필하지 않고는 못 팔듯이 방 한 칸도 못 팝니다. 똑같은 원리가 이제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팔지는 못하지만 세를 놓을 수는 있죠. 그럼 이거 중개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방 한 칸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죠. 팔지는 못하지만. 이거 누구한테서 해놔야 됩니까? 이쁜 아가씨한테서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물 여기까지 해두시고, 그러면 중개대상물인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된 것이어야 되느냐. 즉 미등기 건물은 중개사물이 안 되느냐, 임대가 있고,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되느냐, 즉 무허가 건축물은 중개사물이 안 되느냐, 임대가 있죠. 그럼 우리가 3조 규정을 전부 다 읽어봤는데 건물은 반드시 등기된 것이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건물인 이상은 중개사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것이라도 중개대상물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 물건 중개할 때는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히 권리 분석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지금 제가 계속 건물 그러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과연 뭘까?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판례에 따르면 건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건물은 정착물의 대표적인 이다. 그러니까 정착물이 된다. 그럼 정착물이 뭐냐면 정착물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건축주인 건물이 문제가 되는데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정착물이 된다. 그래야 중개사물인 건물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세차장 구조물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했습니다. 그럼 세차장 구조물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셀프 세차장 한 번쯤 다 가보셨죠? 아니면 지나가면서 보신 적 있죠? 그럼 셀프 세차장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죠. 이게 토지인데 여기에 벽이 대충 서 있어요. 그리고 지붕을 천막이나 유리로 덮었죠. 그리고 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세차를 합니다. 세차장 구조물이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됐죠. 이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개업공사가 이 물건을 소개한 거예요. 세차장 구조물을 소개했는데 보수를 받았거든요. 중개보수를 받았는데 건물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해 받았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법정보수가 200인데 500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처벌하겠다고 기소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 초과냐의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엄청 저는 소송을 잘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는 그 점을 지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다 라고 한다면 중개를 한 거니까 보수 초과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건 중개가 아니죠. 그럼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건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둥, 그 다음에 지붕, 벽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단 없다. 나아가서 건물은 정착물의 대표적인 예인데 정착물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쉽게 해체할 수 없어야 된다. 근데 이 세차장 구조물은 볼트만 몇 개 풀어버리면 바로 쉽게 해체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죄. 중개가 아니니까 보수초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쾌하게 우리 판례가 건물이 중개사물의 건물이 뭐냐 이걸 판단해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 결론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세차장 구조물을 봤고요. 여기에 더하여 건물은 이렇게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분양권이죠. 그럼 여러분은 그 개업공사가 분양권을 중개하는 걸 본 적 있죠? 그래서 이 분양권은 물론 우리 수도권에서는 지금 현재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분양권은요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 봤어요. 우리 판례가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이거와 유사한 입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주권은 뭐 요즘 시험에서 못 묻고 있는데 입주권은 또 결론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판례가 원칙이에요. 이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면 분양권이 뭐고 입주권이 뭔지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 명쾌하게 지금 현재 구분해야 되죠. 그럼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분양권이라는 것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또는 동호수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건 분양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집이 정해지면
이거는 분양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상물이라는 거예요.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서. 그러나 입주권이라는 것은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예요.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들어갈 집이 정해지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중개사물이 되는 입주권이 있는데 그건 이제 후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은 중개사물인데 입주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건물에 대한 내용까지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착물에 대한 부분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채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토지거든요. 토지인데 정착물 나열해 보면 이렇게 돼요. 건물이 서 있고요. 나무들 심어져 있고 감나무 한 그루 있는데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담장도 있고요. 아스팔트 포장도 있고 터널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 교량도 있고 그리고 이딴만한 암석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정착물이에요. 그럼 우리 중개사물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착물 중에 토지와는 분리돼요. 독립부동산이 됨으로써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제 하에서는 지금 현재 명쾌하게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소유권이 있는 데는 부동산이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건물은 독립중개사물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거, 이게 수목의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감나무라 하는데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분리되지 않는 과실, 미분리 과실이죠. 그리고 이거 무라고 그러는데 이게 농작물이에요. 이게 담장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이고 터널, 교량, 암석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들은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와 일체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토지를 거래하게 되면 이 토지상에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내게 되는 겁니다. 일체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토지로부터 분리시키더라도 부동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은 원칙이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었을 때 여기까지예요. 이 세 가지. 수목이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독립중개사물이 안 됩니다. 별개의 부동산이 안 되니까. 그러나 여기에 일정한 공시 방법을 더했잖아요. 그럼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돼버려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럼 이 공시 방법이 뭐냐면 이게 명인 방법이에요. 명인 방법.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명인 방법이란 말이 나왔는데 민법 시간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할 거고요. 명인 방법이 무슨 뜻이냐면 명확한 인식 방법의 준말이에요. 명확한 인식 방법. 뭘 인식하도록 해야 되냐면 이 수목의 집단의 소유자가 누군지 인식 방법을 갖춘 거예요. 해서 예를 들면 이게 토지거든요.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이 토지를 내가 샀어요. 그러면 이 나무들은 당연히 내 거죠.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니까. 근데 제가 사가지고 여기다 새끼줄 쫙 둘러치고 이거 한민호 거다라고 명인방법을 갖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돼버려요. 그럼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있다는 얘기는 이 토지를 팔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는 수목집단은 따라가지 않아요. 소유권이 별개죠. 별개로 건물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음 두 번째로 이게 미분리 과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미분리 과실에 대고 역시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이게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토지인데 여기에 감나무가 서 있거든요. 이 토지를 내가 샀어요. 그럼 당연히 이 감들은 내 거예요. 현재는 명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내 겁니다. 구성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사가지고
이 미분리과실들은 한민욱 거다 하고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토지와는 분리된 역시 독립물건이 됩니다. 그럼 토지를 팔더라도 명인 방법을 갖춰놓은 미분리과실은 따라가지 않아요. 별개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음 세 번째로 농작물이죠. 그러면 이 농작물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토지거든요. 근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임차를 했어요.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물을 심은 거예요. 그럼 이 농작물은 토지의 구성물이거든요. 근데 내가 임차권이라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물을 심었죠. 그럼 이건 갑의 게 아니고 내 거예요. 그죠?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그런데 우리 판례는 한 걸음 더 나갔죠. 농작물의 경우는 이 경작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수확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췄잖아요. 수확기. 여기 공시방법을 갖추면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야산이나 하천을 개간해서 무 심고 파 심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수확기에 접어들었죠. 그럼 무조건 그 어르신 거예요. 이거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차후의 문제고요. 소유권은 그 어르신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농작물은. 그러면 결국은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 물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물건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 오는데 물건은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동산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부동산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중개대상 물이다라는 게 맞고 이걸 세 가지를 동산으로 본다면 중개사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다수에게는 어디서 있느냐? 특히 중개사법 쪽에서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입단 있죠? 이것은 중개대상 물이다라는 거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이것뿐이죠. 그래서 결론, 정착물 중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입단은 독립 중개대상 물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정착물에 관한 문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착물 중에 건물이 중개대상물이 되고 있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입단도 중개대상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 그럼 정착물을 다 봤고 이제 준부동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그럼 준부동산 중에 첫 번째 임목입니다. 그럼 임목은 한자로 쓰게 되면요. 이렇게 쓰죠. 설립자의 나무목자예요. 일본식 표현이죠, 이거. 이게 토지거든요. 여기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이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어서 감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지는 1억이 나왔는데 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갖고 이게 감정가가 3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겠네.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현재 이 상태에서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만에 대고 별도로 저당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나무에 대고 저당 잡으려고. 그게 바로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걸 줄여서 임목법이라 불러요. 이게. 그럼 어떻게 저당 잡을 길을 터줬냐면요. 먼저 임목 등록 원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신축하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듯이 임목 등록 원부를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작성을 합니다. 수종, 수량, 수령 제한이 없고요. 한 굴은 절대 안 돼요. 수목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이걸 만든 다음에 이걸 첨부해서 등기소에 가요. 등기소에 가서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요. 그럼 보존 등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는데 최초의 등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이 수목의 집단이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소유권이 토지와는 별개로 인정이 되고요. 이제 등기도 돼 있죠.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임목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임목은 한마디로 그거네요.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에요. 이게 임목이에요.
남에 대고 등기 쳐놓은 거예요. 남에 대고 등기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죠? 근데 우리가 평생 중개업을 하면서 임목을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기 강원도가 사지 않는 이상은. 일단. 그래서 그러나 중개사물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수목이 집단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수목이 집단의 종류는 정리를 해보면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이 집단이 있죠. 그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등기한 수목이 집단이 있죠. 이건 임목을 얘기하죠. 그러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중개산물이냐? 이걸 따져보면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이 집단은 독립중개산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춰놨거나 등기한 수목이 집단은 독립중개산물이 되는 거 맞죠? 됐습니까? 이 정도. 이 둘의 차이는 저당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이건 후일 이제 하기로 하고요. 임목은 저당 잡을 수 있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은 저당을 못 잡습니다. 그 임목은 사실 나무인데 불나서 홀랑 타버리면 저당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목에 대하여 저당을 잡고자 할 때는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거는 후일 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게 바로 임목이었다. 그러니까 등기한 수목의 집단, 이것이 바로 임목이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갑니다. 그럼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내용이 둘이 같아요. 같은 법에 있고요. 광업재단은 공장재단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내용이 같습니다. 그럼 공장재단의 개념은 뭐냐면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예요. 광업재단은 광물을 체결하기 위한 제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겁니다. 하나로 묶어 등기했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럼 공장재단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공장 건물이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계들도 있고요. 전선들도 있고 전주, 전봇대도 있고 이 공장에 크레인들 왔다리 갔다리는 선로, 궤도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공장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른바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 이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어서 감정을 역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장 부지 2억 나왔어요. 공장 건물도 2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계 있죠. 이 기계가 무려 감정가가 5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겠죠 또. 이 기계에다 대고 저당 잡히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성립함을 원칙으로 해요. 그럼 이 기계는 동산이겠습니까? 부동산이겠습니까? 당연히 동산이죠.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후일 더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건 동산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고 저당을 못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고 저당을 잡고자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에요. 그래서 재단저당법이 그래 탄생한 거예요. 그럼 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 잡을 길을 터줬는데 어떻게 잡을 길을 터줬냐면 먼저 재단 목록 작성해야 돼요. 1번 건물, 2번 토지, 3번 기계, 4번 특허권 이런 식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이걸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재단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보존 등기가 뭐라고요? 최초의 등기라고 그랬죠.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집합물로서 일체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돼버려요. 전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소유권이 전체로서 하나가 인정이 되고 이제 등기도 돼 있으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재단이다. 그러니까 재단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게 바로 공장재단. 광물을 체결하기 위한 제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게 광업재단이에요. 그럼 재단은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재단에 속한 물건들은 이거 별개로 떼서 못 팝니다. 재단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개사물 재단이었다. 그럼 재단은 이 두 가지만 중개사물로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서 재단저당법의 내용은 이제 후일 우리가 차츰차츰 하게 하면 되고요. 그 공장이라는 개념과 공장재단이라는 개념 이 둘은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죠? 이건 두 글자고 이건 네 글자니까 일단 틀리는데 공장은 불확정 개념이죠. 공장은 건물 하나일 수도 있고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기계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장재단은 명쾌하죠.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서 하나로 묶어 등기 쳐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장과 공장재단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평생 중개업을 하면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전문 중개업소로 하면 공장재단을 만날 일이 있죠. 그때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광업재단은 저기 영월구이나 이런 데 가서 중개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만날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개사물 범위 5가지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이 중개사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있는데 중개사물 5가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토지건물, 입광공이 있는데 이 5가지일지라도 당연히 모두가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기 청와대 건물 맞죠? 근데 그 중개사물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팔아치울 수가 없죠. 시청 청사,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고속도로 이런 거 팔아칠 수 있나요? 봉익임선란 아니고 당연히 거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적 거래 가능해야 돼요. 이러한 요건을 필요하죠. 그러면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 한마디로 국가가 소유한 재산, 국유재산,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이런 데가 보유한 재산, 공유재산이라고 그러죠. 공유재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시청, 청사, 경복궁, 창경, 문화재, 채굴되지 않은 광물, 미채굴의 광물인데 내 땅 1m 밑에 금 한 톤이 있거든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유로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채굴의 광물은 아니죠. 당연히 바닷가, 자연 곡물로서 국유로 해요. 국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국도,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당연히 안 됩니다. 국가 소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자동차, 세탁기, 항공기, 건설기계 모두 안 되는 거죠. 됐어요? 이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개사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여기까지였는데 여러분들이 민법의 탄력을 받으면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더 들여다봐요.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있느냐, 중개의 대상 행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법의 탄력을 받으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개대상물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문제를 내용을 전부 다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41쪽에 지금 중개업의 기초 이건 시험 제도로서 말씀드렸죠. 그럼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43쪽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법 제34조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 교육제도가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또 교육이냐? 이거는 이제 등록을 위해서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제도를 이제 여기서 미리 정리를 하고 갑니다. 일단 그러면 요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시냐면요. 차라리 그 44쪽을 넘어가서요. 핵심 그래가지고 개업공사 등의 법정교육 정리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그 부분을 차라리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표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교육제도는 4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실무교육이 있고, 직무교육이 있고, 연수교육이 있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4가지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봅니다.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실무교육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실무교육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어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시도별로 시행함이 원칙이에요. 시험도 그렇듯이. 그래서 실시권자는 시도자가 되고 있고요. 실무교육 대상자는 누구냐면요. 일단 등록,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법인의 경우는 임원, 사원이 전부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분사무소 아직 공부 안 했는데 분사무소는 법인의 지점이에요. 지점인데 우리 분사무소의 책임자. 그러니까 소장님입니다. 분사무소장님은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소공사로 근무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미리 실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대상자는 이렇게 등록 신청하는 자, 법인의 경우 임원, 사원 전체, 소속공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대상이죠.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요. 그 시기는 등록 신청 전 1년이에요. 소공사는 고용신고 전 1년, 분사무소는 설치신고 전 1년입니다. 1년 내에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12월 10일 날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한다. 그러면 거꾸로 역산해요. 역산해서 2020년 12월 10일서부터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을 지금 따놓고 나는 등록을 5년 뒤에 하겠다. 그럼 그때 맞춰서 실무교육 받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받는다. 일단 다만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버리잖아요. 폐업 신고를 하고 1년 내에 재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간에 재등록을 하면 실무교육을 면제해 줍니다. 소공사로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종료신고되고 1년 내 재고용된다. 그럼 이때도 실무교육을 면제해요. 단기간에 재등록, 재고용 시에는 면제해줘요. 왜 그러냐면요. 실무교육 내용이 법률 지식을 기르고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라든가 직업윤리를 내용으로 해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 재등록, 재고용 시에는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교육시간은 283이에요. 그래서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협회에서 실무교육을 위탁 시행하고 있거든요. 협회에서. 물론 이제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된 대학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28시간을 현재 교육하고 있어요. 그럼 28시간은 7시간씩 4일이에요. 4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원래 집합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온라인 교육이에요.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3일은 집합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그 집합 교육을 할 거냐, 집합 교육을 받을 거냐,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받을 거냐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비는 현재 13만 원이에요. 협회에서. 점심은 안 주니까 도시락 싸가야 됩니다. 집합 교육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냥 컴퓨터 켜놓고 교육받는다고 켜놓고 설거지하다가 와서 다시 보고. 그죠? 재밌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7시간씩 이렇게 4일을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전에 사전교육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다 그랬고 사전교육 그랬는데 현재는 실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요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이 있어요. 직무교육. 요 직무교육은 일단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직무교육 시권자는 시도의사회에도 등록관청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등록관청이 누구냐면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받는 시군구청장이에요. 정확하게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이 자가 이제 등록관청이에요.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그럼 등록관청이 또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시도의사도 할 수 있어요. 대상자는 누구냐? 바로 중개보조원이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언제까지냐? 당연히 중개보조원 고용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럼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미리 받아야 돼요. 미리. 고용신고하기 전에 1년 내에 받아야 되고, 다만 중개보조원을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1년 내에 다시 재고용됩니다. 이때는 면제해 주죠. 그리고 시간은 내용은 직업윤리만 내용으로 해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왜 그러냐면 이분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윤리만 내용을 하고 있고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그래서 현재 반나절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5만 원이에요. 현재. 그래서 보조원은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직무교육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죠. 그 연수교육은 또 뭐냐면 연수교육은 이거는 보수교육의 성격이 있어요. 보수교육. 우리 건물 부서지면 건물 보수해야 되죠. 법이나 제도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변경사항을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연수교육이다. 그럼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당연히 시도사고 대상자는 누구냐면 이들이 바로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업공사와 소공사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대상이고 실무교육은 개공이나 소공 다 대상이고요. 연수교육 대상이기도 하죠. 이해되셔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주기적으로 받아요. 2년마다 받아야 돼요. 2년마다. 2년마다 받아야 되고요. 그럼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2년은 긴 시간이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 연수교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그러니까 통지를 해줍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모두 통지를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교육 내용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중개 및 경영 실무라든가 직업 윤리를 내용을 하고 있죠. 시간은 한나절 반이에요. 그래서 12, 16인데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돼 있어요. 현재 12시간 하고 있고 협회에서 지금 교육비는 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연수교육이었다. 근데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연수교육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니 무슨 2년이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2년이. 그래갖고 손님하고 이거 잔금치로 날짜 잡았는데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루 반나절이잖아요. 사무실 비고 가서 교육받고 와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연수교육이 바로 이겁니다. 2년마다 받는다. 일단 개공과 소공이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연수교육이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있어요. 사고 예방 교육. 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3명이 다 할 수 있어요. 3명이라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우리 등록관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시군 구청장.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개업공인인사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모두 필수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근데 이거는 임의성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대상자는 개공 등이라고 등장했네요. 그럼 개공 등이라는 표현 이제 알아보시겠죠? 중기업 종사자 전체. 이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고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게 맞죠? 며칠 전까지냐?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 또는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10일 전까지. 그리고 이 사고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규정 들어왔을 때 교육 받으러 가면 사고 예방 교육 받으러 가면은 교통비라도 좀 줄 모양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비 지원 규정이 확정이 되면서 봤더니 아니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는 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시설, 장비비용, 강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죠.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사고 예방 교육인데 지금까지 사고 예방 교육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아니 사고 예방 교육 하려면 강의실 잡아야 되죠. 강사 섭외해야 되죠. 예산 확보해야 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일단 근데 비슷한 교육을 옛날에 그 도루면 개장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도루면 개장할 때 그때는 사고 예방 교육이 아니고 그때 이제 이름이 헷갈릴까 봐 좀 그런데 구청에 모두 모여라 강당으로 그래갖고 이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있잖아요. 구청에 모여가지고 모 구청에서 온 사람들한테 7,000원씩 받은 거 있죠. 치사하게 말이에요. 응? 자기네 예산 확보 안 됐다고 교육받으러 응? 지금 중개사무소 비워놓고 교육받으러 왔는데 이거 안 오면 찍히거든. 그래갖고 어쨌든 끌려가고 7,000원씩 내고 와갖고 엄청 짜증났죠. 그때.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고 예방 교육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육은 시도지사의 권한 아닙니까? 그럼 시도별로 교육이 시행되다 보면요. 교육 수준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의 균형률을 위해서 우리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이분이 교육 지침이라는 걸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침에 들어갈 내용, 뭐 교육 과목, 교육 대상, 강사의 자격이라든가 수강료 같은 게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실무교육은 13만 원, 직무교육은 5만 원, 그다음에 연수교육은 일단 8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지금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는데 그 세대항공사협회 거기 저는 지금 실무교육, 연수교육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강사 등록이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그래서 이게 바로 교육이었어요. 이 정도 지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결격 사유 등 이 부분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 일단 기초입문 과정이었고요. 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첫 출발을 했거든요. 33회 대비 공인사 법령을 첫 출발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오늘 공부 뭐 했지 하면서 복습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제 과목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오늘 뭘 공부했지? 용어의 정의, 중개사상물, 시험제도, 교육제도 이 정도만 감만 잡으시고 그냥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괜히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는 장기 레이스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너무 처음에 전력 질주해버리면 나중에 지쳐요. 특히 이 11월 달에 출발하신 분은요. 슬럼프가 언제쯤 오냐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내년에 봄 돼가지고 날씨가 살살 풀릴 때 그때 슬럼프 와요. 공부도 안 되고 들었던 거 또 들은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지치니까 그러지 마시고 가볍게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이제 나중에 책이 나오면 기본서가 나오면 1차부터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 수업을 듣고 그냥 오늘 뭐 했지?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야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건강 유지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